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패밀리는 이제 미국에서 세무조사 영원히 면제 스토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약간 만화 같은 스토리로 들리시나요? 만화가 아니 현실입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이제 그들 기업 패밀리가 운영하는 기업 트럼프 그룹 등등에 대해서 국세청이 추가적인 세무 조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연방 법무부가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트럼프 패밀리를 상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영원히. permanently barred 된 겁니다. BAR. bar가 이제 뭘 막는다, 못하게 한다, 뭐 중지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permanently barred 된 겁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 IRS를 상대로 지난번에 100억 달러 상당의 그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해주는 조건으로 이런 딜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에 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휘하의 그 정부기관 국세청이라는 기관을 상대로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국세청은 그 대통령이 그 소송을 철회해주는 조건으로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영원히 면제해드리겠습니다라는 합의를 한 겁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IRS 직원이 트럼프의 그 세금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그 사건에서부터 비롯이 된 겁니다. 트럼프 측은 그때 자신의 세금 자료 그 유출 사태를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취한 조치가 뭐냐? 연방정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얼마?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 하지만 이제 이번 합의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그 소송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송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자, 이와 관련해서 타드 블렌치 법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트럼프 일가와 트럼프 그룹에 대해서 모든 소송이나 그다음 모든 세무조사 등을 앞으로 영구히 하지 않도록 면제하고 향후에도 어떤 세금 추징이나 어떤 세금 관련 소송을 하지 않는다. 라는데 합의했고 우리 법무부는 사인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직 국세청장들은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전직 국세청장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해서 향후 세무조사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면서 약속해주는 사례는 지금까지 미국 25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개탄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그냥 공화당의 한 의원이 아니라 공화당 상원의 원내대표니까 사실상 뭐 이 사람이 발언을 당 차원에서 한 건 아니지만 무게감 있는 어찌 보면 당 차원의 말을 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죠.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이 합의에는 앞으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앞으로라는 것은 저는 차기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만일 정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지고 위헌 뭐 어쩌고저쩌고 조사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완전히 뒤집히면서 여러 사람 또 줄줄이 끌려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공화당 내부에서도 앞으로가 걱정된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막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짧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 이게 다였습니다. 왜 아는 게 없죠? 본인 얘기인데. 네, 여하튼 그렇게 짧은 대답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합의는 형식적으로는 납세 정보 그 유출을 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을 한 것, 또 그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매듭 짓기 위한 어떤 법적 절차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사실 어떤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합의하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건 겉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최고 권력이 정부 기구를 활용해서 개인 그리고 개인의 가족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등등의 세무적 또 법적 리스크를 영구히 해소해버렸다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접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뉴스를 다루지 않는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뭐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 아니면 뭐 무소속의 대통령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이런 합의를 했다면 이런 뉴스는 좀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도하지 않는 언론도 좀 있더라고요. 네, 여하튼 앞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소식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도 이런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어떤 그 연방 정부 기관이 이런 그 합의를 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소송을 가하고 그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님, 앞으로 대통령님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나 이런 거는 영원히 안 하겠습니다라는 걸 합의해 준 이런 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사실은 뭐 제가 논평할 입장도 아닙니다만은 뭐라고 뭐 어떤 논평에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왜? 어떤 전례가 있어야 그것과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게 없어서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저 대신 여러분의 의견을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저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댓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선블락. 저도 집에 있을 때는 안 바르지만 이제 밖에 나갈 때 특히 이제 운전할 때도 항상 이제 요쪽 사이드 바르고 골프 나갈 때는 뭐 여기저기 바르고 여기까지 바르고 뭐 그렇습니다. 앞만 발라도 잘 안 되나 봐요. 요 장갑 낀 요 손은 하얗다고 여러분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손만 이렇게 하얀 여기 예, 이게 차단제를 여길 발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왼손 여기는 이제 장갑 끼잖아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차단제 하여간 열심히 바르는데 근데 그 선블락 로션이죠. 일종의 그 자외선 차단제, 그 선블락 로션 앞으로 저도 이거 잘 골라서 발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야외 다닐 때 특히 무슨 뭐 어떤 특히 운동 나가는 거 아니더라도 잠시 차 타고 어디 다니는 거라도 선블락 로션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고 골라서 잘 바르셔야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지금 이 선블락 로션의 약 80%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효과도 없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외선 차단제 그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인 2,784개, 엄청나게 많죠. 뭐 이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는데 2,784개 선블락 로션을 조사를 했는데 그 제품 중에 안전성과 효과가 정말 안전하게 입증이 된 것은, 인정된 것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효과도 효과지만 좀 안정성이 입증돼야 되는 거죠. 한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한 550개 정도만. 이 단체가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해서 추천을 한 그 550개 제품 가운데 497개는 주로 이제 미네랄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미네랄 성분. 여하튼 이 미네랄 성분 그 기반으로 제조된 그 선블락 로션은 피부의 진피층에 흡수되지 않아서 피부 자극도 없고 또 독성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화학 성분으로 만든 건 독성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자, FDA가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이 미네랄은 산화 아연 그리고 이산화 타이타늄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네랄 괜찮은 거예요.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건데 산화 아연 또는 이산화 타이타늄 이 두 가지 종류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 환경단체 EWG는 화학물질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는 그러나 53개 정도의 제품만 추천할 수 있지 나머지 제품은 싸그리 추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효과도 효과지만 뭐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르고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싹 씻어내면 모를까 뭐 거의 하루 종일 있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화학물질 기반 선블락 로션은 피부로 이제 들어가죠. 피부로 들어간 그 차단제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방출시키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작동 원리로 만들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앞서 FDA는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선블락 로션에 흔히 사용되는 6개 화학 물질은 단 하루만 사용해도 위험한 수준으로 인체 혈액에
그러니까 피부에 발랐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혈액에 흡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FDA가. 그래서 FDA가 이제 일정 부분 문제를 삼았는데 그런 선블락 로션에 사용되는 그 좀 위험한 화학 물질은 예를 들어서 호모살레이트 그리고 옥시벤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단제를 바른 뒤에 혈액에서 2주 이상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몇 시간 있다가 그날 저녁에 이제 세수하면서 닦아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시간 동안에 피부 깊숙이 그 화학 물질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누적되어 있는 게 2주 이상 누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매일 발라보여요.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죠.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은 뭐 생식 기능을 저하 또는 면역계의 교란을 일으키는 등의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좀 규제받고 있는 그런 그 화학 물질입니다. FDA는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확실하게 금지로 되어 있진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FDA도 뭔가 좀 수상쩍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가 지난 2019년에 그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 그 회사들을 상대로 자, 이 호모살레이트 그리고 옥시벤존 등 12개 화학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할 경우에 사용해라 뭐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약간 좀 무책임하죠. 근데 하지만 이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확인 중입니다라는 말만 하고 뭐 그 화학물질 사용된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호모살레이트 그리고 옥시벤존 등 들어있는 건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불안하면요, 이 선블락 로션을 구입할 때 이 미네랄 성분 위주로 이제 만들어진 건지를 그걸 좀 잘 찾아서 미네랄 위주로 된 건 마음 놓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한 이제 저녁에 이제 빨리빨리 닦아줘야 되죠. 저도 어쩔 때는 이 바르고 난 다음에 사실은 세수할 때 이 선블락 로션을 발랐을 때는 세수를 좀 꼼꼼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그렇다시피 비누 한 번 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 이미 피부층에 자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런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선블락을 바르는 거고 그런 걸 발랐다 할 수 없이 어쨌든 발랐다 할 때는 저녁에 세수할 때 2번, 3번 깨끗하게 닦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2번, 3번 세수한다고 뭐 될 일이 아니니까 제일 좋은 건 그런 화학물질을 잘 찾아서 사용 안 하고 피하고 가급적 미네랄 성분으로 되어 있는 선블락 로션을 바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선블락 로션은 그렇게 잘 찾은 다음에는 나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쿠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불량 국가를 옆에 우리가 두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불량 국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계죠. 쿠바계 출신 이민자의 아들인 쿠바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 쿠바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영상 메시지까지 어제 내놨습니다. 쿠바 정권을 압박하는 한편 좀 흔들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그런 메시지죠. 또 이제 쿠바 국민들을 상대로는 국민들의 마음은 좀 달래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나의 결의는 확고하다. 미국 본토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져 있는 적대적 불량 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90마일이라면 굉장히 가까운 건데 마이애미 저쪽 남쪽 끝에서 쿠바 쪽하고는 진짜 90마일밖에 안 돼요. 바닷길로. 그래서 뭐 쿠바에서 뭐 망명 오고 미리국 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소형 보트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막 뗏목으로 며칠 해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깝게 있는 저 불량 국가를 용납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마코 루비오 장관도 어제 5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쿠바 국민들이 하루에 22시간씩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미국이 석유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현 쿠바의 지도부가 수십억 달러를 착복하고 착취하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단 일불도 국민들을 돕는 데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죠. 자, 쿠바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마코 루비오 장관은 그 해당 메시지를 또 스페니쉬로 또
해서 올렸습니다. 한편 어제가 쿠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그걸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은 officially 쿠바의 독립기념일은 어제는 아니고 10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든 뭐 제미나이든 뭘 찾아보시면 쿠바의 official 독립기념일은 10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5월 20일이었는데 뜬금없이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뜬금없이 왜? 라고 생각은 제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해본 결과 쿠바의 공식 독립기념일은 10월 10일이지만 5월 20일은 쿠바 제1공화국 출범일이라고 해서 독립기념일보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그런 날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1902년 5월 20일 쿠바는 스페인과 미국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식적으로는 그날 쿠바 공화국이 출범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쿠바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뭐 망명 중인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과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독립기념일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또 좀 바꿔 말하면 지금 약간 독재 국가를 이끌어가고는 지금 현재의 독재 정권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10월 10일을 독립기념일로 하려고 하지만 그걸 좀 반대하는 지금 현 쿠바에 대한 반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좀 역사적인 좀 인식이 있는 그런 쿠바 사람들은 10월 10일을 안 치고 5월 20일을 진정한 쿠바 독립기념일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이 그런 걸 잘 아니까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아니까 어제 쿠바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를 미국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쿠바의 어떤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반대 의식을 갖고 있는 쿠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또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미셸 박 스틸 한국계 미국 정치인이죠.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어찌 보면 이제 후보자인데 드디어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청문회 첫날이었습니다. 미셸 박 스틸 후보자는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직했던 그 두 임기 동안 한 임기가 2년이니까 이제 한 4년 했죠. 그 두 임기 동안 세입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면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나는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한미군 28,500명을 주축으로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고 핵을 보유하고 그런 것을 확장하려는 것을 이제 억지하는 그런 노력으로 강화된 우리 미국과 한국의 공동 방위 태세는 여전히 철통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기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이제 쭉 오피셜리 말하는 거죠. 여하튼 미셸 박 스틸 후보자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미국 산업 재건에서 핵심적인 투자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 산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또 수출 장벽을 낮추기로 약속한 그 협정을 나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극우 공화당 성향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과 사실은 그냥 거의 똑같이 궤를 같이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그런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했나? 네, 이건 100% 쿠팡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쿠팡이라는 게 한국에서 솔직히 한국의 아마존 같이 한국을 거의 평정하고 있는 그런 그 전자상거래 업소잖아요. 그런데 그 쿠팡의 주인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등록도 미국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쿠팡의 본사도 미국에 있습니다.
사업은 99% 한국에서 하고 돈도 99% 한국에서 벌지만 또 주식도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요. 뭐 쿠팡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아마도 쿠팡을 의식한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쿠팡의 로비가 미셸 스틸한테까지 손을 뻗친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모르긴 몰라도 미셸 스틸이 주한미 대사가 되면 쿠팡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어제 딱 인사청문회를 보고 바로 느꼈습니다. 자, 어제 청문회에서는 외교위원회 소속의 그 존 커티스 공화당 의원이 그 스틸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틸 후보자가 연방 하원으로 있을 때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죠. 어제 커티스 의원은 그 지지 발언을 통해서 인품과 근면성, 또 역량, 또 헌신하는 마음 같은 것이 중요한 직책이 바로 미국 대사라면 그 직책은 그녀에게 있어서 아주 딱 어울리는 직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커티스 의원은 스틸 후보자가 영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한국어 또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녀는 중국어는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농담을 한 거죠. 근데 뭐 농담입니다만은 미국이 안보 분야에서 지금 민감하게 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뭐 스파이도 많이 요즘 체포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 좀 민감한 상황인데 그녀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는 유창해도 중국어는 못해. 이 말은 농담인 듯 농담 아닌 진담 같은 농담. 농담 같은 진담 뭐 이런 거죠. 이제 뼈 있는 농담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이제 스틸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를 거쳐서 외교위원회와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되면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뭐 지금 딱 봤을 때는 특별히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절차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뭐 어제 첫날 하루 봤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과연 미셸 박스틸, LA 출신의,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잘 알고 뭐 제가 카톡하면 답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만은 그런 걸 떠나서 과연, 주한미 대사로 최종 임명이 될지 한번 지켜볼 일이고 최종 임명이 돼서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의 정서상 과연 미셸 스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파일업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명문 하버드 대학이 요즘 큰 고민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학점 인플레이션입니다. 좋은 학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남발이랄까? 뭐 이런 게 이제 고민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고질적인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고민이라서 한 가지 방책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A 학점 받는 사람을 좀 줄이는 겁니다. 웬만하면 A 학점 받는 그 너무 많은 케이스를 좀 줄여서 결국 이제 대학 학부 과정에서 A 학점을 비율로 제한하기로 하는 겁니다. 자, 하버드대 교수진은 그래서 최근 투표를 했는데요. 학부 강의에 그 A 학점을 주는 그 비율을 제한하는 안건을 투표에 붙여서 찬성 458,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명이 있어요. 근데 100명 다 공부를 잘한다고 100명 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0명 다 A를 주죠. 특정 점수 이상이면. 근데 뭐 너도 나도 다 A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A를 퍼센테이지로 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숫자, GPA 이런 건 떠나서. 자, 그래서 새 정책의 명칭이 뭐냐면요. 20% 플러스 4입니다. 20% 플러스 4. 이게 뭐냐. 각 강좌에서 일반 A 학점을 수강생의 20%만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단 플러스 4는 뭐냐? 소규모 강의나 우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유난히 몰리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대 4명까지 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주되 예외적으로는 플러스 4명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20% 플러스 4라는 게 통과된 거예요, 어제. 이번 조치는 학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져서 성적 변별력과 학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내외부의 이제 비판,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온 겁니다. 하버드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24-25 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학부생이 받은 학점의 무려 60% 이상이 A 학점이었습니다.
60% 이상이 A 학점. 야,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나 하버드 다니는 사람이야. 나 A 받았어.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근데 나 하버드야, 나 A 받았어 하는 사람이 60%예요. 하버드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영지책으로 이런 걸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전에는 A 학점 받는 비율이 한 35%였는데 그것에 비하면 2배 가깝게 지금 늘어나는 거죠. 최고 GPA를 받은 그 졸업생에게 주는 최고의 성적, 최고의 GPA를 받는 졸업생에게 주는 상, 소피아 프로인트라는 상이 있는데 그 상도 10여 년 전에는 한 명, 많아야 2명, 그래서는 뭐 2명이 겨우 공동 수상, 요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작년에는 어땠는지 아닙니까? 무려 5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는데 정말 저 상을 받았어. 와, 저 상은 내가 평생의 꿈인데 나는 결국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소피아 프로인트라는 그 상을 작년에 졸업식 때는요 무려 55명이 55명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고도 받은 사람 자체도 이게 내가 어마어마한 영예로 생각해야 돼. 바로 약간 서로 막 혼동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 AI 확산으로 더 심해졌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활발한 수업을 맡은 교수들 수업에서 그러니까 학생들도 AI를 활발하게 이용하니까 그런 클래스에서 이 A를 받는 확률이 30% 이상 더 많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궁여지책으로 이런 제도를 교수님들이 투표해서 통과시켰잖아요. 20% 플러스 4. 근데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뭘 그런 걸 해요. 그냥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나도 A 줘. 뭐 이런 거죠. 학내 설문조사에서는 학부생의 약 94%가 통과된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 하버드대 학생회는 이같이 말했어요. 그 정책은 학생들을 이기적으로 되도록 유도하고 또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학생들과 서로에게 배우고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적정하지 않은 정책이다 뭐 이랬습니다. 학생들을 이기적이 되게 만든다. 그 정책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수와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내가 20% 안에 들어가면 A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껴져야 내가 20%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를 제끼는 데만 몰두하지 내가 어떤 나를 개발시키는 데 몰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제가 제껴지든 안 제껴지든 쟤도 100점 나도 100점 맞으면 A를 받는데 내가 95점밖에 안 되는데 쟤를 공부 못하게 만들어서 제가 89점 받으면 20% 안에 내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나는 A 받을 수 있어. 아니 내가 95가 아니라도 다른 애들도 다 공부 못해서 다른 애들이 다 85점 맞게 만들어버리면 내가 88점으로도 A 받을 수 있어. 20%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뭐 학생회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학교 측의 고민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라 일단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그 정책이 그럼 앞으로 계속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7 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올 가을부터 시작하는 2027 학년도부터 본격 도입돼서 시행이 되는 건 맞다. 하지만 3년 동안 시행을 해본 후에 시행 3년 후에 이 정책에 대한 효과를 재평가해서 계속 더 할지 아니면 그만둘지를 그때 결정을 다시 한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3년 동안은 지금 말씀드린 20% 플러스 4 이게 시행이 된다라는 걸 참고로 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이나 지인들 중에 하버드 출신들이 또는 하버드 재학생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1 환율이 지금 굉장히 올라요. 뭐 1,300, 1,400, 1,400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어느 순간 이제 1,400은 좀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500을 찍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달러 가치도 뛰기 때문에 환율도 같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한국 시간 20일 $1 환율은 그 전날에 비해서 종가 대비 8원 40전이 올라서 1,508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와. 1,400대가 아니라 이제 1,500대로 간 거예요. 1,508원 70전.
근데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냐? 뭐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아주 심플한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린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그 국채 금리하고 환율하고 무슨 상관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밖에 나가 있던 해외에 나가 있던 달러가 들어옵니다. 국채 금리가 좋으니까 여기다 넣어놔야 되겠다. 근데 국채 금리에다 넣어놓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던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해외, 예를 들어 한국에 있던 달러가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많이 빠지니까 한국에 있는 달러 숫자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줄어드니까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네,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1달러당 한국 돈 얼마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1달러당 1,400이 1,500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간단한 원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복부에 배에 힘을 좀 잠깐 한 2, 3초 정도 딱 잠깐 힘을 주는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뇌 속의 노폐물 제거가 촉진될 수 있다라는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자세에서 이제 다른 자세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직전에 한 2, 3초 정도 복부에 힘을 꽉 주었다가 푸는 그 정도의 노력만으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과연 무슨 원리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이 소식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요. 제가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 꼭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